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건넨 진단서 위로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23, 특수부대 훈련 중 입은 부상이 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순간이었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삼킬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 후 6년 저는 군복 속에 제 슬픔을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의 한 세미나장에서 단 15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소로키나입니다. 29살 러시아 특수부대 소속이었죠. 사람들은 제 계급장을 보며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5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3가지 일을 하시며 우리를 키우셨죠. 그래서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울 시간도 약해질 여유도 없었어요. 18배 군에 입대했을 때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알리, 넌 여자인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어머니, 저 강하니까 괜찮아요. 동생들 학비 제가 보낼게요. 그렇게 저는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훈련은 지옥 같았죠.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과정을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영하 20도 눈밭에서의 생존 훈련, 40kg 배낭을 메고 50km를 달리는 행군 단 3시간의 수면으로 버텨야 하는 일주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얼굴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인정받는 요원이 되었고 여러 작전에 투입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23 되던 해 고난도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밧줄 하강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장비 고리가 풀리면서 제 몸이 10m 아래로 떨어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로키나 중위님, 골반과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못했어요. 군인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꿈,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상상,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더욱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아픔을 잊기 위해서였죠. 총을 쏘고 달리고 격투 훈련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29이 되었고 주변 동료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로키나 소령,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군사 전술 세미나에 참석하시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15일간의 일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5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2019년 3월 저는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죠. 세미나는 각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모여 전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첫날 대형 컨퍼런스 홀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군복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각국의 국기가 테이블 위에 세워져 있었죠. 저는 러시아 대표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한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도 답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각국 대표들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차례가 되었을 때 아까 그 남자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김태훈 대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작전 수행에 대한 발표였는데 내용이 매우 실전적이고 구체적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발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김태훈 대위님,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 장비, 결빙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휴식 시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로키나 소령님이시죠? 아까 질문 감사했습니다. 역시 러시아 특수부대답게 극한 환경작전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김태훈 대위님의 발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다른 대표단 분들과 함께 런던 시내 식당을 예약했는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템스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러 나라 군인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담을 나눴죠. 김태훈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었고 저는 그의 배려심 깊은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템스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소로키나 소령님은 언제부터 군인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18대 입대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들을 돕고 싶었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희생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했죠. 그 순간 저는 그와 제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세미나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로는 새벽 조깅을 함께 하기도 했죠. 그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훈련 중 부상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런던 아이를 타러 갔습니다. 거대한 관람차에서 내려다본 런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김태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로키나 소령님,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령님을 좋아합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당당함, 눈빛 속의 깊은 슬픔,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닫아두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김태훈 대위님, 저도 대위님이 좋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함께했습니다. 런던의 거리를 걷고 박물관을 둘러보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제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바다가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립니다. 아름답겠네요. 소령님도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꺼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우리는 공항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로키나 저는 진심입니다. 연락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옹을 나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감정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제 비밀을 알게 되면 그가 떠나지 않을까? 러시아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주 영상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는 그의 미소는 제 하루를 밝게 만들었죠. 오늘 훈련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대위님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요즘 산악 훈련이 많아서 다리가 아프네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을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소로키나 제가 휴가를 냈습니다. 러시아로 가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세요. 2019년 5월 김태훈이 러시아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에게 모스크바를 안내했습니다. 붉은 광장, 크렘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은 카페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연인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스크 바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김태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로키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훈 대위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년 전 훈련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위님과 결혼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태훈은 조용히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소로키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약혼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약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김태훈은 한국에서 각자 군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결혼 날짜를 2020년 봄으로 잡았죠. 그런데 2019년 7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2주 넘게 계속되자 부대 의무대를 찾았습니다. 군의관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소령님,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불임입니다. 하지만 확인차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검사라고 생각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과를 들었습니다. 소령님, 임신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6주 정도로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의관은 제 오래된 의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6년 전 부상 기록이 있네요. 당시에는 임신이 어렵다고 판정받으셨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기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제가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무실을 나와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져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죠. 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저는 바로 김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훈, 저 지금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네, 방금 확인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로키나,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예요. 우리 아이. 네, 우리 아기입니다.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김태훈은 즉시 휴가를 내고 러시아로 왔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 안녕. 아빠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거의 부상 때문에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소령님의 과거 부상을 고려할 때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훈련은 피해야 합니다. 군 복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신 기간 동안은 비전투 업무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김태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로키나, 한국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고 의료시설도 좋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과 아기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한국으로 가요. 그렇게 저는 군의 임신 사실을 보고하고 명예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8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죠. 상관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소로키나, 소령, 훌륭한 군인이었소.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대령님.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8년간 제 정체성이었던 그 옷을 벗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의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을요. 2019년 9월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임신 3개월째였죠. 김태훈이 옆자리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잖아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정돈된 도로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풍경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김태훈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안아주셨죠.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알렉산드라구나. 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멀리서 고생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돌봐줄게. 그 포옹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죠. 여기가 태훈이 방이야. 너희가 쓰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방에 짐을 풀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김태훈은 병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였죠.
담당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신 13주입니다.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 부상 이력이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내년 3월입니다. 3월. 봄에 아기를 만나게 되는구나. 저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김태훈이 따뜻한 차를 주문해줬죠. 소로키나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이름이요? 네. 알렉산드라는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어렵거든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당신이 지어주세요. 그렇다면 소연은 어떻습니까? 소로키나의 소자를 따서 예쁠 연자를 쓰는 것입니다. 소연. 좋네요. 앞으로 저를 소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죠. 저는 영어와 러시아어는 유창했지만 한국어는 기초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자고 하셨을 때 저는 따라갔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아줌마, 사과 얼마예요? 이거 한 봉지에 10,000원이야. 저는 어머니 옆에서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훈이 교재를 사다 주었고 어머니는 매일 저와 대화를 나누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연아, 이거는 뭐라고 해? 사과요. 맞아. 잘했어.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혼자 시장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배추 주세요. 몇 포기 줄까? 2포기요. 여기 있어. 러시아에서 왔다며. 한국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매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소연아, 미역국 먹어. 산모한테 좋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태우는 부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기가 자꾸 움직여요. 정말이요. 제가 느껴봐도 될까요? 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우와, 느껴져요. 우리 아기가 인사하네요. 우리는 웃으며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훈이 부대 동료들과의 모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특전사 장교들의 작은 모임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김태훈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태훈아, 오랜만이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아내 소연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한 여성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태훈 대위, 오랜만이네요. 지연 대위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소연입니다. 소연, 이분은 윤지연 대위님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임신 중이시고요. 네, 5개월째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느낌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지연의 시선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태훈을 자주 쳐다봤고 말을 걸 때마다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훈 대위, 다음 주 훈련 계획 받아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함께 조별 편성되었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윤지현이 김태훈을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윤지현 대위님과는 어떤 사이예요? 같은 부대 동료입니다. 왜요? 그녀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김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지연 대위님이 예전에 저에게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동료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연,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김태훈은 훈련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죠. 검진을 마치고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 씨. 돌아보니 윤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연 대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도 정기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윤지연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태훈 대위를 6년 동안 좋아해 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훈련받고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죠. 하지만 그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났어요. 외국인인 당신이 그의 아이까지 임신한 채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부럽지 않아요. 다만 태훈 대위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할 뿐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태훈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요. 저희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지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해요. 군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훈 대위는 제가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김태훈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당장 지연 대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겨낼게요. 소연. 저는 강한 여자예요.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의 집착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윤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 부부를 괴롭혔습니다. 김태훈에게 불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거나 훈련 시간을 조정해 달라며 자주 연락했죠. 어느 날 김태훈의 휴대폰으로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태훈 대위, 내일 훈련 계획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연 대위님, 지금은 개인 시간입니다. 내일 부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에 계시나 봐요. 부인과 함께 쉬고요. 그 말투에는 비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 제 때문에 이런 일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임신 중인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죠. 다음 날 저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아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산모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윤지현이었습니다. 소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도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연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네요. 몸 관리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태운 대위의 아이를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당신이 가져갔죠. 지연 대위님, 저와 태우는 서로 사랑합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윤지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윤지연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연 씨, 제가 경고할게요. 태운 대위 곁에 있고 싶다면 저와 싸울 준비를 하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에 김태훈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내일 바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러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거예요.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소연, 당신은 임신 중입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강해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윤지연에게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저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윤지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오늘 확실히 말하려고 왔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 대위님, 저는 태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해요. 대위님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저는 6년 동안 그를 지켜봤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진심이죠. 태우는 대위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윤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대위님, 저도 여자예요. 대위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집착하면 대위님만 다칩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윤지연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저한테 충고해요. 충고가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윤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김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윤지연 대위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윤지연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으니까요. 임신 7개월째 저는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고 잠을 자는 것도 불편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윤지연의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훈이 부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간 훈련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죠. 소연, 미안하지만 부대에 가야 합니다. 괜찮아요. 빨리 다녀오세요. 그는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죠.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지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 대위님, 무슨 일이세요? 태훈 대위와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지연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함께 사시는군요. 행복해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태운 대위의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따뜻함이 좋았죠. 진심. 그게 뭔데요? 저도 6년 동안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지연 대위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윤지연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태운 대위는 저를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대위님의 착각이에요. 태우는 이미 대위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나타나기 전에도요. 그 말에 윤지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은 외부인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현재는 제가 그의 아내예요. 그리고 곧 그의 아이 엄마가 될 거예요. 윤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작동했죠. 지연 대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그녀는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윤지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호신술이 몸에 배어 있었죠. 지연 대위님, 그만하세요. 윤지연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대위님,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행복. 그가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할까요? 네, 저희는 행복해요. 윤지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 대위님, 이제 놓아주세요. 대위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태훈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윤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와요? 대위님 스스로에게서 와요. 대위님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윤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1시간 후 김태훈이 돌아왔습니다. 소연, 무슨 일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을 말했습니다. 김태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강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날 이후 윤지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저는 출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옷을 사고 출산용품을 준비했죠.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소연아, 이 이불 어때? 아기한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우리는 함께 쇼핑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태훈도 출산 교실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호흡법을 배우고 출산 과정을 공부했죠. 강사는 말했습니다. 출산은 부부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태훈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수업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소연, 아기 이름은 생각해봤어요. 아직이요. 당신은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들이면 민준, 딸이면 서연은 어떨까요? 좋네요. 의미가 있나요? 민준은 재빠르고 준수하다는 뜻이고 서연은 상서로운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예정일은 3월 15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산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중에서요. 저는 자연분만을 원합니다. 과거 부상이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김태훈에게 말했습니다. 3월 15일이 예정일이래요. 이제 2달 남았네요. 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아기 방을 마저 꾸몄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동물 그림들을 붙이고 작은 침대를 놓았죠. 어머니는 아기 이불을 정성스럽게 개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곧 만나겠구나. 네, 어머니. 기대되시죠? 그럼.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느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아직 날씨는 추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윤지현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소연 씨에게. 그동안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당신과 태훈 대위를 괴롭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최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착이 병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이제는 놓아줄 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훈 대위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윤지연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지연 대위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 받아드립니다. 대위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소연 올림. 저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저는 배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아파요. 어머니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 같구나. 태훈이한테 전화해야지. 어머니는 김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부대에 있었지만 바로 나왔습니다. 1시간 후 김태훈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저를 분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자궁경부가 4cm 열렸어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훈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소연 힘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힘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출산 교실에서 배운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후후후.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저는 힘을 주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기. 김태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혀서 다시 제게 안겨줬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있었습니다. 6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아기는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김태훈이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민준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우리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소연아, 고생했어. 우리 손주 좀 보자.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우리 민준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에게 첫 수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간호사의 도움으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젖을 먹었습니다. 그 작은 입으로 빨아먹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3일 후 우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아기 방에 눕혔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저는 민준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기는 제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리라고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깨는 아기를 돌보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우는 부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육아를 도와줬습니다. 소연, 오늘은 제가 밤에 깰게요. 당신은 푹 쉬세요. 고마워요. 우리는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민준이를 함께 키웠죠. 민준이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민준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태훈의 부대 동료들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준이 정말 잘 컸네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이를 안아보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지현도 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소연 씨, 축하해요. 지연 대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행복하세요. 대위님도 행복하세요. 윤지연은 작은 선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무언가 하고 싶어요. 무엇을요? 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김태훈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체력 훈련이나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죠. 민준이를 재우고 나면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어로 된 전문 서적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태훈이 축하해줬습니다. 소연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작은 체육관을 임대했습니다. 여성 전용 호신술 교실을 열기로 했죠.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업에서 저는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신술은 힘이 아닙니다. 기술과 타이밍입니다. 여성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행이에요. 모든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죠.
민준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첫 말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1년 말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김태우는 기뻐했습니다. 또 기적이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2022년 6월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난 후 저희 가족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민준이는 좋은 오빠가 되었고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체육관 일을 계속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김태훈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죠. 2023년 저는 체육관을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개강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러시아 출신 특수부대 요원이 한국에서 여성 호신술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준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꾸리고 일을 하며 행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 후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체육관은 번창했고 저는 강사를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에 다녔고 서연이는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단다. 러시아가 어디예요? 저는 지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야. 엄마의 고향이지. 민준이는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요? 아빠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거든. 그래서 여기에 왔어.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저도 행복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24년 김태훈이 진급했습니다. 소령이 되었죠. 승진 축하 파티에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소령님. 고마워요, 소연. 당신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힘이 났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제 원동력이에요. 저도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김태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소연, 우리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019년 런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꽃피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라는 아이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러시아 특수부대 요원 알렉산드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김태훈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소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여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것도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처럼 강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함은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요. 그것들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 서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준아.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함께 모였습니다. 김태훈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저는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서연이는 옹알이로 참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이 잠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방을 나와 저는 김태훈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소연. 당신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연, 가끔 러시아가 그리워요. 가끔은요.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에요. 언젠가 러시아에 같이 가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 제가 훈련받던 곳, 그리고 동생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3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김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소연.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요. 한국에서의 제3은 계속됩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김태훈과 함께 늙어가며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을 보며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족이 만들어졌는지를요. 그것이 제가 남길 유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찾은 행복의 이야기를요.